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9월 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조정 일색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도 그 엔비디아 이렇게 한풀 꺾이는 흐름 속에서 좀 조정 구간에 돌입하는 것 같고요. 아시아권 증시도 대체적으로 뭐 8월 초에 이제 급락장 이후로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또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또 조정 구간이 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주도주 엔비디아의 조정은 전체 증시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조정 구간을 만드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뭐 반도체 쪽도 이제 그렇지만 좀 조정 구간이었고 바닥권에 이제 들어왔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2차 전지 업종 쪽에서 이제 반등의 흐름, 상승의 흐름이 좀 이어지는 패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 속에서 우리는 또 빅팜들의 메가 트렌드를 학습해 보면서 미래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오 기업들을 한번 또 탐색해 보고 학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별 흐름들 결국 이제 우리가 깊이 있는 어떤 기술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가치를 발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가 변동은 뭐 주식시장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이고 또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의 크기 자체가 다른 업종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크죠. 예, 그 폭 자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습을 통해서 이 기업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주가 변동에 좀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학습을 강조드리고 또 나눔 인사이트라는 공간을 통해서도 깊이 있게 종목을 학습하고 기술 트렌드를 학습하는 ADC든 이중항체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보다 더 한국 이제 투자자들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종목 추천 내지는 뭐 종목 리딩 성격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제가 이제 공지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뭐 자본시장법 개정 하에서 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댓글은 좀 예,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보다 더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사야지 뭐 팔아야지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제대로 된 어떤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종목에 휘둘리고 막 그 누가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가지고 이런 거에 휘둘리는 게 안 되고 결국은 자신이 판단해서 이 기업들, 이 산업에 대한 전망 내지는 또 실적 증가의 어떤 포인트들을 찾아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편리하게 또 시간을 줄여주거나 에너지를 줄여줄 수 있게 매일마다 이렇게 학습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바이오 쪽에 굉장히 잘 쓴 리포트 160페이지더라고요. 와, 읽는데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내용들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코스피 지수 오늘 0.2% 빠졌고요. 코스닥은 0.8% 빠졌습니다. 최근에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거래대금이 감소를 했고 또 하락 종목 수가 또 월등히 많습니다.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조정의 흐름들이 나타날 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출현하는 그런 패턴이기도 해요. 수급적인 패턴, 종목 수에 대한 어떤 패턴, 그리고 수급의 구도도 사실 올해 상반기 외국인들이 반도체 사면서 끌어올려졌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팔고 있어요. 오늘도 5천억 정도 이렇게 외국인의 최근의 매도의 대부분은 요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락장 속에서도 제가 외국인들이 의약품 쪽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순매수하더라 라는 것들을 캐치해서 체크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도 이렇게 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메이저 수급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지금의 어떤 또 시장의 약세 조정 구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또 학습해 나간다면 사실 투자에 대한 확고한 어떤 전략들을 가지실 수 있는 뭔가 근거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 아이디어를 삼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분야에 이제 아주 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집중하셔가지고 소득도 높이고 이렇게 가치를 높이시고, 저는 이제 투자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막 이제 뭔가 분석해야 되는 시간을 한 10분으로 줄여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도 외국인들은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수급들은 큰 변동은 없어요. 외국인이 선물은 오히려 샀고, 어제 미국장은 이제 보합 정도 마무리됐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가 한 1% 빠졌는데 대만은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은 조금 뭐 쉬어가는 국면 정도 이렇게 좀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보시면 대만 증시, 또 나스닥 증시 확실히 강해요. 중기평선 121선 부근에서 양봉 흐름들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구간이 뭐 결국 이제 그 바로 치고 나가진 못하는 이제 그런 국면에 좀 있다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락장으로 이제 돌변합니다. 뭐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나타난 건 아니라서 이전 저점을 깨버릴 때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뭐 엔비디아가 좀 조정권에 들어갔지만 다른 종목들, 뭐 특히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업종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우상향 기조를 띠고 있어요. 다우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종의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우상향적인 어떤 흐름들을 띠고 있고, 또 인도 증시도 우상향 기조 띠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전체 시장에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라면 전체 증시가 이제 같이 밀리는 건데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결국 이제 좀 이격 조정 차원의 어떤 흐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내에서도 지금 코스피 증시가 이제 8월 초 급락장세 그 정도까지 내려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장기 평선 정도 좀 지지력 테스트 수급들이 좀 유입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뭐 그런 모습들 속에서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또 전환되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겁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사실. 야, 전저점 깨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모릅니다. 이거는 진짜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떤 패턴이고요. 뭐 그 전 정도까지 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돌려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밑구를 좀 크게 그렸지만 좀 끌어올리는 형태로,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대장주는 바이오 업종의 대장주는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의 흐름이 오늘 급반등하는 흐름을 냈죠. 밑꼬리. 그래서 5% 정도 빠지다가 보합으로 이제 돌려 세우는 형태를 보였고요. 또 시총 상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장기평 부근, 아이고 주방이구나. 중기평 정도의 어떤 지지 흐름들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뭐 여기까지 빠질지 여기서 멈출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우리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주가 변동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가치가 변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서 실적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다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빠질 때는 실적은 올라가는데 주가만 빠졌어. 그러면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의 어떤 우상향이 뭐 그렇게 그 가시적인 부분이 이제 그 낮춰지지만 안 된다면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적의 어떤 증가에 주가만 빠진 거기 때문에 뭐 좋은 기회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전체 투자에 대한 기준을 삼는 데 있어서 실적이 증가하는데 주가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빠지고 한 이런 구간에서는 기회가 되겠죠, 보통. 뭐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검증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할 때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의 흐름이 보다 더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보면 이거는 뭐 복잡해 보이는데, 업종으로 그 바이오 업종, 뭐 2차전지 업종, 반도체 업종의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큰 그림의 전략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바이오 쪽은. 그렇죠? 2차전지는 아직은 우하향의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 있죠. 여기서 이제 뭐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추세는 하락 추세인 거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장기 평선을 한번 깼지만 여기서 또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풀 꺾인 거죠. 여기서 이제 막 이제 내려간다 뭐 이런 거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풀 꺾인 거죠. 이 정도의 어떤 큰 그림에서 판단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뭐 종목으로 들어가서도 이제 판단하는 거지. 뭐 단순하게 뭐 여기서 그 뭐 개별 종목 단으로만 계속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종, 지수, 또 글로벌 증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저는 요 리포트를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현대차증권의 빅 웨이브 서핑.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다는 게 큰 도움 유익. 최근 읽은 리포트 중에서 이제 가장 퍼펙트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업종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뭘 사야 되냐? 그러면 빅팜들의 메가 트렌드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런 기술들을 사갖고 기술들이 유망하고 그 기술들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빅팜은 없잖아요. 빅팜화는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의 이제 빅팜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결이 맞는 종목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상승을 전망했는데 그걸 맞출 확률이 높겠죠. 빅팜이 이런 트렌드로 방향을 지금 계속 잡고서 인수합병 내지는 기술을 사가는데 뭐 이런 방향의 이제 기업을 우리가 뭐 분석해서 사면 그게 맞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증권에서는 그 결에 빅팜의 메가 트렌드 결에 맞는 국내 대표 기업을 셀트리온, 리가켄바이오, 한미약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봤는데요. 한번 내용 요약된 건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이제 빅팜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을 통해서 매출의 대부분을 이제 냅니다.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 5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조 단위가 아니네. 26개로 전체 빅파마의 매출의 32%가 블록버스터 매출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 블록버스터 중에서 2030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약물은 18개. 야, 이거 심각하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복제하고 시밀러 나오고 해서 매출 하락은 당연해지고 결국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채우기 위해서 특허 만료 전에 그거를 뭐 제형 변경 시켜가지고 한다든지 특허를 여러 개 막 장벽을 친다든지 아니면 그 약물보다 더 베스트 인 클래스의 약물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을 뭐 기술들을 사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그들의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죠. 그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이런 기업이잖아요. 이제 유한양도 이제 몇 년 전에 그렇게 또 그 존슨존슨의 리브리반트랑 같이 결합시켜서 저거 타거리소를 이길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딱 이제 유한양의 렉나자가 딱 잡힌 거죠. 결합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결국 이제 인수를 이제 굉장히 뭐 지금부터 엄청나게 할 겁니다. 2030년 전까지. 그래서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우리는 메가트렌드를 알 수 있고 또 M&A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려는 빅파마의 어떤 분석이 우리 바이오 투자에 있어서는 핵심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안에서 막 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미국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외 기업들을 뭐 투자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게 아니죠.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분석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그 허셉틴이 엄청난 이제 성공을 거뒀는데 항암 영역에서 일단은 그 바이오텍 빅파마 전체에서 항암이 결국 뭐 부동의 뭐 메가트렌드 1입니다. 결국 이게 암이라는 게 이제 생명하고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약물의 가장 주요한 그 목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오래 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항암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어떤 그 방향이죠. 그래서 항체 항암제, 뭐 표적 항암제, 또 면역 항암제까지 뭐 글로벌 메가 블록버스터는 항암제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뭐냐? AD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리가켄바이오 주목되고 또 ABL 바이오도 이중항체 ADC 만든다고 자금 이제 조달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ADC 대표 주자 이제 에너투는 2030년 기대 매출이 150억 달러.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넥스트 키트루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죠. 승인된 ADC 신약은 13개. 앞으로 어떤 표적의 ADC가 승인되고 어떤 타깃이 ADC로 개발될 가치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존슨앤존슨도 리가켄바이오랑 손을 잡았고 뭐 이 ADC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빅팜들의 어떤 전쟁이 2030년까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쪽에 메가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1년 비만 치료제 위고비 승인,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도 뭐랄까 뭐 대스타들이 막 이걸 이용하고 이제 살을 뺀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는데요. 작년도 보시면 위고비만 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노보노디스크든 막 CMO 공장을 인수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이게 공급이 딸려서 이제 그런 겁니다. 수요가 너무 막대해가지고 23년도 매출이 그 전년보다 500%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엄청난 우리가 이제 그냥 폭발한다고 생각할 정도였던 그런 메가 블록버스터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지금 비만 쪽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현대차증권에서는 한미약품을 지금 국내 업체 중에서는 이제 꼽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 말고는 특별한 기업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미 뭐 기술 이전도 하고 메쉬 치료제 쪽으로도 이제 나가는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최근에 이제 거버넌스 문제로 뭐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좀 해소시킨다면 이쪽에 대한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한국 기업으로는 한미약품 정도를 꼽을 수 있고 임상 성공 가능성과 또 에러 가능성까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리포트에서 빅팜들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어떤 도움을 지금 오늘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제 했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작성하시려면 엄청난 오랜 시간 또 리서치가 좀 필요하실 텐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리포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파마들은 결국 이제 매출이 150억 달러 하나로 20조 원 매출을 1년에 올리는 제약사를 보통 빅파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한국에는 지금 뭐 올해 예상되는 셀트론의 매출도 3.5조 정도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비등한 수준 정도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빅팜에 이르는 한국 기업은 없지만 뭐 차후에 이제 한국에서는 셀트론 정도가 빅팜이라 불릴 수 있는 위상을 지금 포텐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빅파마들은 기술 도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약들과 플랫폼들을 흡수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인수합병이죠. M&A로 시장에서 위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의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트렌드는 이들 빅파마들의 희성과 필요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에 당연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국내 제약 바이오고요. 결국 우리나라는 뭐 내수가 작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를 내야 되고, 그러려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 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바이오텍들은 기술 수출만이 이제 유일한 어떤 수익 수단이 되는 거고, 뭐 수천억에 달하는 임상 비용을 삼상 비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 실패하면 그냥 그 돈 다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기업이 사라질 정도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빅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셀트론의 어떤 전략이 가장 적합했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록스도 이제 그런 방향이지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걸로 먼저 아이템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서 확보해서 신약으로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감내해 나가면서 나가는 거죠.
그게 맞고요. 블록버스터들도 사실 지금 매출 내고 있다고 안심하진 못합니다. 왜냐면 이 신약이라는 건, 약물이라는 거는 특허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FDA 승인 받고도 14년 정도가 이제 특허 보호를 받지만 그 이후에는 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제품을 갖고 있다는 게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니즈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이오 기업들은 만들어질 거예요. 새로운 또 기술들이 나올 거니까 그 기술을 가진 바이오텍들이 계속 출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 산업일 겁니다. 네, 우리 인간이 불사신이 되는 약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바이오 산업은 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이오 업종에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아무리 빅파마라도 시장에서의 위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빅팜이 뭐 우리나라에 또 유망한 기업들을 인수 내지는 기술을 사가야 되는 어떤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약가이나, 지금 빅팜들이 갖고 있는 약 중에서 막 몇 조씩, 뭐 십수조 원씩 매출 내는 제품들 중에서 IRA 약가이나 협상 대상 의약품으로 이제 선정된 것들은, 이것들은 지금 마음이 급한 겁니다. 존슨앤존슨 2개나 걸려 있고, 지금 빅팜들도 이제 웬만큼 한두 개씩은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지금 협상 약가가 기존 약가 대비해서 할인율이 적게는 38%, 많게는 거의 8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완전히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걸 채울 수 있는 약들을 계속 찾아서 개발을 진행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빅파마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도입하고 가치 있는 플랫폼이나 포트폴리오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M&A를 하면서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을 찾고, 또 이제 그 빅파마가 움직이는 게, 만들어가는 게 결국 우리가 바이오의 메가 트렌드였던 거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 뭐냐? 그거를 알기 가장 좋은 방법은 빅파마의 수요를 이해하는 거다. 빅파마의 성장 전략을 파악하고 어떤 미충족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M&A나 기술 도입 대상을 파악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약 개발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별자리가 된다는 거죠. 다케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혈액 희귀 관련 파이프라인 가진 회사를 인수하면서 매출이 더해졌고, 이제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희귀 질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 수는 적지만 뭐 치료 금액이, 그 치료 비용이 이제 5억, 6억, 막 10억, 20억 이러시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약물들에 대한 또 그 타겟에서 또 진입하는 기업들도 적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약물, 그 제품을, 희귀질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FDA 승인 받은 약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몇 개 또 그런 동일 적응증의 약물을 또 계속 임상을 진행하면서 다른 기업이 이쪽으로 진입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립니다. 의지를 꺾어버리죠. 너희들이 그 해봤자 우리 지금 여기 한 10개 깔려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이쪽이 계속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텍스 파마투시티컬스 같은 기업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면서 뭐 주가 보시면 뭐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의 M&A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메가 트렌드고, 거기에 부합되는 또 국내 기업이든 또 해외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좀 삼을 수 있는 힌트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파마들은 직면한 문제가 그 특허 만료, 또 IRA에 따른 약가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빅파마들의 매출을 성장시킨 동력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항암제, 비만 치료제, 희귀의약품. 이게 이제 빅파마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3가지의 메가 트렌드입니다.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할 종목들을 선정하면 되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이 빅파마들의 방향점에
적합한 국내 기업으로 3개 기업을 꼭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리가켄바이오를 항암 트렌드 최선호주, 한미약품을 비만 메가트렌드의 최선호주. 셀트론의 경우 2.5조 원의 목표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3.5조인데 좀 잘못 쓴 거 아닌가? 예. 안정적인 시뮬러 매출 구조를 구축했다. 리가켄바이오는 고용함에서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높은 헐투, 트랍2 표적, ADC 신약 개발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파트너링 후보 최상단에 지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런 부분들. 또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GLP-1, GIP, GCG 중 3중 저해제인 HM15275가 가장 비만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해서 이 세 종목을 빅팜들의 어떤 메가 트렌드에 부합하는 국내 최선호 종목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C와 함께 최근에 빅팜들의 또 항암제 영역에서의 새로운 모달리티 기업 인수 분야가 이제 방사능 의약품 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비만 치료제라는 폭풍이 휩쓰는 가운데 10년간 메가 트렌드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던 항암제는 새로운 모달리티로 활기를 띄웠다. 23년도 화이자의 시젠 인수, 에브비의 이뮤노젠 인수 통해서 이제 빅파마들의 ADC 시장 참여가 정점을 찍었고, 노바티스가 플루빅토 성공에 이어서 일라릴리가 BMS까지 또 방사능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이쪽에 대한 모달리티가 지금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항암 분야에 다양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모두 RLT를 찾고 있으며 여러 이제 빅파마들이 입찰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24년에 트렌드가 될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방사능 의약품 쪽으로도 빅팜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요 노보노디스크 보시면 지금 그 생산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캐탈런트를 좀 인수를 해버렸죠. 예, 그래서 캐탈런트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제 메인으로 좀 CDMO 하는 기업인데, 요거 인수해가지고 지금 그 비만 치료제 생산을 하죠. 그래서 빅팜들도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뭐 공장 인수 내지는 또 이제 뭐 중국 CDMO 기업 물량들을 계속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어떤 협상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삼성바이오, ST팜,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의 지금 뭐 상승을 우리가 설명해주는 포인트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지금 항암 자체가 메가트렌드에서 모달리티로는 ADC하고 RLT가 빅파마들에게 상당히 선호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의약품 쪽은요,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라 설비와 시설까지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이게 이제 방사선 물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반감기가 있는 물질이에요. 반감기가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원자로가 가까운 위치, 아니면 원자로 연구시설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가 있어야 돼요, 설비가.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자산으로 사버리는, 인수를 하는 게 좀 활발하다. 파이프라인을 사가는 것보다는 인수를 하는데 관심도가 좀 높다. 그래서 RLT는 단순히 플랫폼이나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RLT 관련 영역의 연구를 위한 인프라까지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 인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리포트 하나 좀 볼게요. 셀트리온 리포트인데요. 바이오시밀러는 신약 개발에 꿈을 꾸는가? 제목 하에서 이제 목표 주가 27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한다. 지금 2030년까지 내년부터 특허 만료 예정인 블록버스터가요 24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안정된 실적을 좀 보장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바이오 업종 내에서 내가 2030년까지 장기 투자하는데 뭐가 좀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업사이드를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또 셀트리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료 예정인 부분들은 셀트리온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이제 예상을 하는데 아주 가시적인 어떤 실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캐시카우로
매출 우상향 유지가 가능하다. 특히나 이제 램시마 SC로 제형 변경 신약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신약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때까지 임상을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코로나 치료제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기업은 뭐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상당히 예상할 수 있는 기업이고, 2030년 12조 매출 중 40%인 5조를 신약을 통해서 내겠다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2.8조, 유보 현금 6천억으로 M&A를 통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인수 가능성들. 어쨌든 뭐 셀트론이 그동안은 뭐 내부적으로 이제 그 성장을 해왔잖아요. 내부 이제 역량들을 통해서. 이제는 뭐 M&A는 또 이제 이제 유기적인 이제 외부 어떤 이제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제 성장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는 또 잡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 우리가 ADC 관련된 기업들을 또 지분 인수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일 거고요. 인수합병 기업 제품들과의 믹스를 통한 이익률 개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어쨌든 올해는 그 진펜트라 매출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요. 뭐 2,500억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PBM 쪽하고 이제 협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매출 예상은 뭐 1조 내에 달할 걸로 지금 대부분 예측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식 알러레기 염증 치료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 퍼스트 무버로 5월달 유럽 승인됐고, 이제 올해 900억대 매출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제품들의 출시가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시성을 높이는 부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블록버스터 시밀러잖아요. 네. 스텔라라 시밀러, 여기 이제 미국 쪽에서 연말 내전 내년 초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C 신약 진펜트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번들링 영업이 상당히 또 유리하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셀트론이 보다 더 사실 시밀러 쪽에서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우위에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셀트론의 어떤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대차증권은 올해 3조 4천억 매출, 영업이익을 4,600억으로 좀 잡고 있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퍼밸류션 높을 건데, 내년도 영업이익을 1조 4천억으로 지금 측정하고 있고, 올해는 뭐 합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은 수준인 거고요. 26년도는 거의 5조 매출에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퍼밸류션은 20배 내로 30배 내로 들어오는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론의 주가는 최근에 중기 이평선까지 좀 조정받는 흐름이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앞두고서 좀 조정 구간에 있는 그런 형태 모습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좀 조정 성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업의 가치라든지 뭐 글로벌 트렌드들을 분석하면서 조금 더 대중 투자자들과는 다른 시각들로 주식을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오늘 수급 구도를 보면요, 오늘 뭐 수급 구도는 외국인들이 뭐 워낙 최근에 좀 팔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동시 순매수 쪽에 좀 높고, LG엔솔, 삼성SI,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차전지 쪽 바닥 탈출하는 모습들 속에서 수급이 이렇게 붙이는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은 그렇게 이제 유의미한 어떤 수급의 동향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9월달 좀 쉬어가는 분위기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런 구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한 전략들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하신 나눔인사이트 공간에서 투자의 학습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 프리즘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업, 산업 리포트 요약된 내용들 이렇게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시고 내가 좀 깊이 있게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유튜브 상에 또 공유하든지 아니면 나눔 인사이트 내에서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학습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산업 리포트 쪽에서 저도 이제 요약된 거 쭉 이렇게 보다가 바이오 쪽에 이제 이렇게 나온 내용들 보면서 이건 깊이 있게 좀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서 내용을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트렌드를 탐색하는 거죠. 또 한미약품 기업들, 이제 이런 기업들도 또 중요한 발표들을 하고 또 대웅 같은 기업이 또 CMO 진출하고 또 유망한 기술, TPD 기술 같은 것도 체크하고 해서 또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같은 AI 신약 관련된 기업,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이죠. 또 로슈하고 이제 또 개발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이 또 어떻게 임상을 하고 있는지도 보면서 글로벌 트렌드를 계속 이제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은 우리 나눔 인사이트 공간은 여러분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투자 시장에서도 가장 기술의 최전선에서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이미 여러분들은 사놓은 그런 선도 세력, 선도 투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스터디들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저희와 또 성장하는 과정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 사이트 가입하셔가지고요, 뭐 무료로 다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은 가치를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한 1,300여 분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나눔 인사이트에서 여러 가치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서 가입하시면 좋은 어떤 가치를 저희도 최대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주식시장이 9월달은 좀 전통적으로 조정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이런 구간 잘 이겨내는 것은 공부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